반가운 제목,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 영상화. 넷플릭스 신작 영화 파반느라는 제목을 마주하자마자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2000년대 후반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던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입니다. 언제 읽었는지 정확한 시기조차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전의 기억이지만 특유의 감성과 서사가 주었던 충격만큼은 여전히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이 명작 소설이 드디어 영상화되어 우리 곁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원작을 기억하는 팬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우면서도 묘한 설렘을 안겨주기 충분합니다. 시대적 배경의 변화 8090의 향수에서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현대로. 원작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시대적 배경입니다. 원작 소설은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자본주의와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하던 서울 변두리를 아련하게 그려냈습니다. 반면 이번 영화 파반느는 정확한 연도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등장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최소 2010년대 이후의 현대로 시대적 배경을 옮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각색은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현실적인 상처와 고독을 표현하기 위한 감독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못생긴 여자라는 파격적 설정, 그리고 고화성의 미적.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주인공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파격적인 설정을 고화성 배우가 연기한 김미정이라는 인물을 통해 시각화합니다. 소설 속의 극단적인 외모 묘사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꾸미지 않은 수수한 민낯과 다소 꾀지지한 옷차림으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방어하려는 인물의 심리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피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미정의 모습은 외모 이데올로기가 더욱 짙어진 현대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점의 전환 1인칭 회고록에서 3인칭 관찰자적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점 또한 영화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원작 소설은 주인공이 과거의 사랑과 상처를 직접 추억하며 덤덤하게 독백하는 1인칭 시점이 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변요한이 연기한 박요한을 비롯해 새 인물을 3자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비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의 변화 덕분에 어느 한 사람의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상처 입은 새 청춘이 어떻게 서로에게 얽히고 설키며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화 시녀들과 파반느, 아쉬움이 남는 짧은 등장.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이 저에게 주었던 큰 선물 중 하나는 파반느 PAVAN이라는 느린 춤꽃과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화 시녀들을 알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소설 표지에도 등장하는 이 그림 속 오른쪽 구석의 못생긴 시녀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메타포입니다. 그림에 담긴 철학적 해석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쏠쏠한 유익함이었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그림과 파반느의 의미가 그저 스치듯 짧게 소비되고 말아 원작 팬으로서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품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인 만큼 영상 매체의 장점을 살려 조금 더 깊이 있게 연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극장용에서 넷플릭스로 피하지 못한 오프닝 로고. 파반느는 본래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넷플릭스 직행을 택했습니다. 평소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볼 때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제작사와 투자사들의 오프닝 로고를 보며 피로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되었던 왕가 사는 남자나 휴민트 같은 작품들이 군더더기 없이 곧장 본편으로 시작해 쾌감을 주었던 반면 파반느는 원래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초반부터 수많은 로고가 등장해 살짝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백화점 지하, 단절된 공간에서 피어나는 관객. 영화의 주요 무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백화점의 가장 어둡고 단절된 공간, 지하입니다. 정직원임에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에 치여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부서를 떠돌다 결국 지하 창고로 유배당하듯 내려온 미정에게 타인과 섞이지 않아도 되는 이 공간은 차라리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이 음울한 공간에 요한과 경록이 합류하면서 고요했던 미정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세 명의 청춘이 가장 밑바닥 공간에서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고 보듬어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명장면의 발견 무기력을 깨는 경록의 미소와 스케이트보드.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작품의 전체적인 오락성과는 별개로 단 하나의 장면 때문에 그 영화를 사랑하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파반느에서는 극 초반 문상민이 연기한 이경록과 요한의 대화씬이 바로 그랬습니다. 무기력하고 무표정하게 일하던 경록이 어느 순간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요한에게 다가가 우리 친구 아니냐며 스케이트보드를 달라고 너스레를 넣습니다. 이내 분위기가 싹 변하며 지하주차장을 시원하고 즐겁게 내달리는 경록의 모습은 극에 가라앉은 분위기를 단숨에 환기시키며 청춘의 생동감을 폭발시킵니다. 이 생기 넘치는 시퀀스 하나만으로도 일단 이 영화를 볼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풋풋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멜로의 감정사. 영화는 원작의 깊고 철학적인 성찰보다는 새 청춘의 멜로와 사랑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두운 지하에서 묵묵히 일하는 미정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경록은 직진하려 하지만 백화점 내의 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그녀가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한편 요한 역시 그런 미정을 곁에서 세심하게 보살피려 노력하며 두 사람 사이를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다소 거절하려던 미정이 끝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에게 좋아한다며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은 뭉클함을 자아냅니다. 그 후로 미정의 얼굴에 감돌았던 긍정의 빛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명대사, 그리고 물음표를 남긴 결말.
영화 후반부 변요한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사들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이별이 아픈 건 연애할 때 살아있다는 감각이 깨져서 그렇다. 사랑은 오해인데 그게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요한의 대사들은 씁쓸하면서도 긴 여운을 남깁니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 작품의 3연속으로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넷플릭스 공무원 수식어를 얻은 세라 역의 이이담의 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서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는 과연 굳이 저런 전개여야만 했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과 물음표를 남기기도 합니다. 눈부신 비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들의 재발견. 전체적인 잣대로 평가하자면 파반느가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영화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화성 변요한, 문상민이라는 세 배우가 만들어내는 앙상블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짓던 해산 미소부터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에너지를 뿜어내는 경록이라는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세공해낸 문상민은 큰 수확입니다. 앞으로가 가장 기대되는 든든한 배우의 성장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반느는 다정한 위로가 되는 청춘 멜로로 기억될 것입니다.